아기가 아기 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상상하고 품는 것만으로 아기 되는 걸까? 실행될 때 비로소 아기 될까? 실행하더라도 실패하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악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행동을 바꾸고 거처를 옮기고 생활을 바꾸게 해도 좋은 것일까? 그렇다면 악의는 환상이나 몽상인 걸까? 환상이나 몽상은 종종 현실을 바꾸기도 하니까. 편혜영의 소설 선의 법칙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얼마 전 첫 소설집을 펴낸 최은영 소설가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코의 미소라는 책으로 첫 소설집을 발간하셨는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시네요. 최은영 작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소개 말씀 좀 올릴게요. 최은영 소설가는 1984년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났고요. 고려대 국문과에서 공부했습니다. 2013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소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등단작 쇼코의 미소로 제5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쇼코의 미소 내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요즘 책을 내고 네. 책을 많이 들이러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더운데 네. 책 배달하시느냐고 네. 힘드시죠?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피서하고 있으세요?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자요. 책 배달하시고 갔다 와서 주무시고. 네, 그래요. 더워서 잠이 잘 오지 않지 않나요? 잠은 정말 잘 자요, 제가. 바로 눕자마자 자요. 복 받으신 부분인데요, 그 점은. 책 배달 중이시다라고 하고 저도 오늘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요. 책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축하의 말씀을 그럼 받는 경우가 많겠어요. 네, 뭐 인상적인 축하 멘트라든지 뭐 축하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제 담당 편집자 분께서 네.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네. 이제 제 만년필이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읽고 되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가장 애정어리게 아마 최은영 작가의 소설을 정말 네. 공들여서 읽어주셨을 뿐인데, 그죠? 네. 아마 그 작가보다 더 많이 읽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분께서 펜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핑크색 만년필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뭐 에디터 말고 독자들 혹은 주위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가 소설을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뭐 의외의 선물이라는 반응일 수도 있겠고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다 되게 기뻐하는 것 같고 막 되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약간 그러세요? 네. 네. 본인의 쇼코의 미소를 어디 뭐 온라인 검색창 이런 데 쳐보기도 네. 하시나요? 네. 검색해보고 있어요. 어떤 반응 눈에 들어오던가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떤 분이 임신 중인데 네. 이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서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메모장에다가 쇼코의 미소를 적어서 그 책을 찾고 계셨다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와,
그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인데 그것 자체가 쇼코의 미소가 얼만큼 요즘에 핫한 소설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요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표제작이기도 한 쇼코의 미소가 문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어요. 등단작인데 문학상을 수상하는 것도 이례적이면서도 사실 참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기분이 그 수상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지? 내 앞에 펼쳐지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나요? 제가 등단하는 거는 좀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등단을 네, 하고 네. 싶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솔직히 상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다가 문자를 받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약간 실감이 아예 안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지? 약간. 문학상 젊은 작가상 수상집을 저한테 한 권 주셨었는데 네, 그때 네. 쇼코의 미소를 읽었었는데 또 이번에 책으로 묶은 걸 보니까 좀 또 다른 지점에서 소설의 어떤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뭐지 이 느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시고 있는데요. 이 쇼코의 미소라는 제목의 이 책은 표지부터도 굉장히 예뻐요. 저는 사실 언뜻 보고 이거 최은영 작가의 뒷모습인가? 네, 맞아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요? 아니죠? 아니, 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얘기 들으셨군요. 네네. 왜냐하면 이 날개 쪽에 있는 작가 사진하고도 맞아요. 많이 머리가. 연동돼요. 느낌이 비슷해요. 네. 진짜 이 에디터가 굉장히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셨거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책 표지 맨 처음에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분홍색이 아니고 보라색이어가지고 네. 되게 어두운 보랏빛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네. 분홍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러면 최은영 소설가의 이 취향이라고 할까? 어떤 느낌이 반영된 결과물이겠네요. 네, 저 분홍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의외예요. 전 보라색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분홍색이랑 병아리색이랑. 그렇군요. 왠지 쇼코의 미소가 더 잘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서점에 가보셔서 쇼코의 미소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예쁜 분홍색 표지입니다. 책에 실린 작가의 말에 이런 대목이 있네요. 글을 써서 책을 내고 작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포기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며 펑펑 울었던 적도 있다. 오래 사랑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울었다. 뭔가 이 등단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기쁨으로 찾아왔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작가가 되기 전까지의 어떤 삶이랄까 등단 과정이랄까 이 얘기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글을 써보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 27살쯤 됐을 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해보고 싶은 거는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소설을 본격적으로 습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20대 후반이었던 네. 거예요. 많이 늦은 편이긴 했네요. 네. 네, 그런데요. 근데 계속 막 공모전도 다 내봤어요. 모든 잡지에. 네. 모든 잡지에 다 내보고 신춘문예도 뭐 다 내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2년 동안 한 4군데 뭐 그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좀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도 썼듯이 이제 관둬야 되나 생각하고 있을 때 등단이 돼가지고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는 네. 생각이 들 때쯤 많은 분들이 등단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떤 이 처절함과 간절함이 작품 속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쇼코의 미소잖아요. 네. 쇼코의 미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등단하시고 쇼코의 미소 이후도 궁금합니다. 어떤 제가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삶을 최근까지
저는 한국어 교사로 계속 일을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으시고요? 얼마 전에 관뒀어요. 그럼 지금은 전업 소설가신 건가요? 그 전업은 아니고 아르바이트들을 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한국어 교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좀 더. 그러면 1학기까지만 하시고 2학기부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여름학기까지. 4학기제여가지고 여름학기까지 하고 이제 관뒀어요. 그 사실 생각보다 중대한 결심 아닌가요? 생활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진짜 그걸로 먹고 살아가지고 되게 중요했었는데 제가 약간 그 마감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충청도에 가가지고 막 그거 하고 막 마감을 또 하고 막 이러니까는 너무 힘이 들고 못하겠더라고요. 작품에도 집중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었겠군요. 그래서 과감히 관뒀어요. 직업을 버리셨군요. 네, 버렸어요. 네. 소설가란 직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소설 쓰기가 그만큼 녹록지 않으시다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소설에만 집중하시고 싶은 마음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작가로서의 삶은 생각하신 것만큼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만큼 행복하신가요? 네, 생각보다 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아. 등단하기 전에는 등단하기 전에는 어떤 행복이라고 생각하셨는데요? 등단하기 전에는 막 진짜 이게 약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저에 대해서 확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글을 쓰는 즐거움을 약간 훼손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되게 불안함이. 근데 등단하고 나니까 지면이 있고 하니까 좀 재밌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 쇼코라는 주인공의 이름도 그렇지만 아까 한국어 교사를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네. 결국은 외국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만나고. 네, 네. 예. 그 소설집 안에 사실 외국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조금이라기보다는 사실 소설집 전체로 봤을 땐 비중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 한국어 교사를 하면서 느낀 혹은 유학생활 같은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느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가요? 교사는 이제 한국어 교사라면서 학생들이랑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20대 때 여행 다니고 또 몰타라는 나라에서 9개월 살았으니까 네. 그리고 뭐 수도원 같은 데서도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서도 한 몇 개월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20대 때 20대 중반 후반 때 가장 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최은영 소설가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저와도 아는 사이잖아요. 네, 네. 기억나요. 그 친구가 저의 여자친구는 지금 몰타로 가 있어요. 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때는 여자친구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몰타에서의 9개월, 뭐 프랑스 수도원에서의 뭐 몇 달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외국에 나가서 한 몇 개월 혹은 1년 뭐 이렇게 있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너무 많죠. 너무 외국에 가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타고나는 것 같은데 좀 갑갑하죠. 오랫동안 한국에만 있었으니까 갑갑하고 나가고는 싶은데 이제 남편도 있고 고양이들도 있고 이래서 약간 예전보다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보이긴 청취자분들은 지금 최은영 작가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시지 못하겠지만 보기엔 굉장히 정적이고 분위기가 여성스럽고 이런데 생각보다 되게 액티브한 편이신가 봐요. 네, 막 제가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걸 보고 그런 되게 새로운 곳에서 지내보고 이러는 거를 너무 즐거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호기심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작품에 또 잘 반영되는 편이신 것 같아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셔서 부럽기도 하고요. 쇼코의 미소 작품집에는 총 7편의 소설이 실려 있네요. 네, 네. 네, 신짜오 신짜오를 비롯해서 최근 등단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을 묶으신 건데 발표된 것 작품 전부를 실은 건 아닌 셈이죠. 네. 네. 버려진 작품, 이 책에 묶이지 않은 작품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놓으셨나요? 되게 정이 많이 든 소설 한 편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약간 너무 객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저 자신에게만 몰입돼서 쓰다 보니까 균형이 좀 너무 안 맞고 그리고 너무 어두웠어요. 내용이. 그래서 빼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그걸 썼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뺐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 쇼코라는 인물은 만드신 건가요? 네. 아, 실제로 이 교환학생 뭐 홈스테이 이런 경험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아, 정말 100% 허구인 상황이네요. 네. 저도 너무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쇼코. 요번에 작가 이름은 쇼코, 외국인 이름은 한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냥 생각나는 게 그때 생각이 나요. 그 작가의 말 뒤에도 보면 고양이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4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으신데. 2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름은 네. 4개가 되겠는데요? 한 마리는 이제 엄마 집에서 살고 있고 13살이에요. 한 마리는 하늘나라로 갔고 그리고 최근에요? 3년 전에. 그리고 2마리는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중에 고양이 얘기할 때 목소리가 제일 커졌다는 거. 네. 고양이랑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신가 봐요. 네,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고양이의 이름도 미호랑 레오는 저희가 지은 건데 다른 애들은 그냥 임보됐을 때 이름으로 와가지고 짓진 않았어요. 그 이름 짓는 것들이 되게 이제 앞으로 더 주인공들이 많이 탄생할 예정이니까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쇼코의 미소는 제목이 이상하게 이렇게 계속 입에 착착착착 감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가의 목소리로 쇼코의 미소에 실린 한 대목을 들어볼까 하는데. 네. 이게 다른 작품을 읽어도 되는 건가요? 다른 작품을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제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나요? 네. 그러면 쇼코의 미소는 청취자분들께서 찾아서 읽어주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작품의 한 대목을 읽어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 속의 한 대목인가? 어떤 작품인가요?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라는 네. 소설이에요. 네, 그 부분의 한 대목을 작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이모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엄마는 이모가 불편했다. 화장기 없는 푸석푸석한 얼굴, 싸구려 샌들 바깥으로 삐져나온 새끼 발가락, 자신 없는 표정과 목소리, 관심의 전부를 아이에게 두고 있는 모습, 안경 아래 묻어있는 눈물 마른 자국, 돈이 부족하면서도 매번 밥을 사주려는 모습, 마치 자기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태어난 척하는 모습, 형부의 억울함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도 못하는 모습, 언니의 그런 태도는 형부에게 죄가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증명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엄마. 차가운 얼굴의 엄마에게 어떻게든 따뜻한 태도로 대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애둘러 말하는 이모. 어쩌다 서울에 올라와서 땀에 젖은 얼굴로 엄마의 아들을 안고 슬픈 표정으로 그 애를 보던 이모의 얼굴. 엄마는 이모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이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오면 냉정하게 대했다. 그러자 머지않아 이모도 더 이상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엄마가 이모를 부담스러워했다는 사실은 이모를 아프게 했지만 그만큼이나 엄마 역시 오래도록 아프게 했다. 지금도 엄마는 엄마가 어떻게 순애 이모를 저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자신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왜 그리도 어려웠는지 엄마는 생각한다.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조금씩 멀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후자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이 쇼코의 미소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 그 작품의 그 대목을 골라오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다른 그 팟캐스트에 나가서 네. 이 먼 곳에서 온 노래라는 거를 읽었었고 네. 신짜오 신짜오라는 거는 예전에 낭독회 때도 한번 읽었었고 네. 쇼코의 미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니까 네. 좀 안 알려진 걸로 잘 모르시는 걸로 읽어요. 자식 다루듯 요 아이가 저 아이 정말 네. 5개의 손가락이 네, 맞아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이 작품도 꼭 같이 봐주세요. 이런 엄마의 맞아요. 마음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 작품을 읽다 보니까 저도 다시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의 한 대목을 듣다 보니까 소설의 내용들이 보통 만나고 헤어지는 특히 그 헤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신짜오 신짜오도 그랬고 쇼코의 미소도 그렇고 지금 읽은 그 이모와 관련된 이야기도 네. 그렇고요. 보면 이 만남과 헤어짐의 문제에 무의식 중인가?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네. 좀 그 집중해 있는 거예요. 주제적으로 그런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관계 문제를 늘 작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네. 처음 듣는다는 처음 알겠다는 이 작가님의 반응을 어떠세요? 저만 읽으면서 그렇게 느낀 건가요?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네.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쓸 때는 막 주제를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거를 그때 네. 생각나는 걸 쓰는데 결국 다 모으고 보니까는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그 그럼 최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네, 아까처럼 조금씩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네. 갑자기 확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나를 버린 사람도 있고, 네. 내가 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뭐 어려움이 있다거나 좀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줄곧 잘 새로운 사람과 사귀고 알고 있는 사람과 쭉 잘 지내고 뭐 이런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못 느끼시는 편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만큼 그 수준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막 되게 사람들과 막 트러블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어렸을 때는 좀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안 좋게 이렇게 됐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투니까요. 우리는 그때 좋아하는 네. 것도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죠. 네. 아 그랬군요. 그 쇼코의 미소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 네.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손가락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작품들 중에서. 진짜 이게 자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미카엘라가 저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썼을 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 많이 버리는데 미카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버리고 써서 그리고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제목을 생각하고 처음에 썼거든요. 내용을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근데 자기 스스로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져 나가서 그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그러네요.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작품이 스스로 써지는 듯한 펜이 알아서 가지고. 네, 마감이 뒤에서 오고 있으니까 알아서. 그런 차원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미카엘라라는 것. 청취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쇼코의 미소가 짧지는 않아요. 그죠? 네. 중편 소설이죠. 네, 네. 또 소설을 읽다 보니까 단편 소설집이지만 이렇게 또 중간에 약간 중편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조금 긴 듯한 느낌이 있고요. 소설의 호흡 같은 건 어떻게 조절하세요? 그냥 단편 청탁을 받으면 네. 아직도 단편 소설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 약간 어려워요. 제가 쓰다 보면 10장이 막 넘어가고 막 이래서 그렇게 되면 중간에 많이 삭제를 하고 최대한 그 범위에서 단편 소설의 범위에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최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등단하시기 전까지 네.
그 소설을 어디서 배우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혼자 정말 쓰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국문과 학생인데 네. 대학원 다니면서 문창과 대학원 수업을 청강을 들어가서 네. 현영 선생님 수업도 듣고 강영숙 선생님 수업도 들었어요. 아, 그런 경험들 속에서 소설을 네. 습작을 하셨군요. 되게 많이 배우고 그 전에는 너무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그때 막 써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여름이고 네. 집에서 주로 자고 있고 네. 고양이들과 놀고 네. 소일로 혹은 취미로 따로 뭐 하시고 있으시는 일은 없으세요? 소설 쓰는 일 외에? 트위터 되게 열심히 하고 인터넷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 못하는데 자전거 타요. 아, 네. 요즘은 더우니까 그죠? 네. 아, 되게 집 안에서 하는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외에 반대로 자전거 타는 야외 활동도 좋아하시고. 네, 자전거 타면서 막 노래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진짜 이게 보는 이미지하고 다르다니까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시죠? 한번 나중에 최은정 작가 직접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작가의 말에 10대와 20대의 시절이 모질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네. 대해서 이런 고백도 하셨는데 30대 어떠세요? 지금의 30대쯤의 나의 삶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아직 다 지나진 않았지만 중간 평가를 한다면. 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도 약간 위가 좀 약해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예민해져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별로 되게 예민하고 좀 힘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몸도 지금이 가장 괜찮은 것 같고 마음도 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30대가 지금은 20대에 비해서 좋다. 네. 40대, 50대도 궁금하네요. 작품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장편 소설이나 뭐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청탁을 이미 받아서 계약서에 계약을 해서 장편 소설을 준비 중이시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소설 쓰는 거를 잘 몰라서 좀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좀 많이 들여서 좀 공부를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당장 쓸 계획은 없어요. 책 내고 한동안 조금 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그 허함을 달래고 있으신가요? 밥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맥주도 많이 마시고 네. 초콜릿도 많이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올 여름을 그 몇 가지들로 견디고 있으시군요. 네. 네. 소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최은영 작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관심 속에서 작품을 쓴다는 것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마감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책이 나온 시점이라서 사실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아직 느낌은 등단한 지 한 2년 반 넘었는데도 아직 습작을 하고 있는 그 느낌이어서 좀 내가 어떤 작품을 썼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완성도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의 무서움, 공포 속에서 작품이 써지고 있다는 건 글쎄요. 어쨌든 작품 속 인물들에게는 더 생생함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느낌에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 네. 더위와 싸우고 있으신 청취자분들께 이 마지막으로 쇼코의 미소 읽어주십사 인사 말씀과 함께 여름 잘 나시라는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더운데 이렇게 무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무리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게 휴가지에서 쇼코의 미소라는 소설책을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또 그 멜로디를 찾아드려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폭염. 오늘 오전에 뭐가 웽 울려가지고 저는 그거 올 때마다 항상 너무 놀라더라. 진짜 경고 효과, 이게 경고 효과인지 진짜 심장을 더 떨어지게 하는 건지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받았습니다. 바로 폭염 특보 같은 거죠. 경고. 폭염 특보.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푹푹 찐다. 이런 기사들이 쭉 있더라고요. 날씨 찾아보면. 네. 오늘도 정말 푹푹 찌네요.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뚫고 왔어요. 어쩌겠습니까? 여름이니까 하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는 요즘, 옆집에 사시던 어르신들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시고 아침부터 공사를 계속 하고 계셔서 아침 일찍 그냥 일어나서 대충 이렇게 짐 싸들고 피신 나오는 신세입니다. 공사의 소음 그리고 온 먼지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지금 하고 계셔서 먼지가 집 문만 열면 가득가득하죠. 그런 괴로움보다 사실 요즘은 좀 텅 빈 느낌. 옆집이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빈 지 지금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그 텅 빈 느낌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연립은 좀 오래된 낡은 연립인데 그래서 생활 소음이 굉장히 서로 거의 나누며 살다시피 하는 집 구조예요. 제가, 밤에 있으면 옆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그리고 문 밖 나가면, 옆집 할머니께서 TV 틀어두신 소리, 이런 것들 우리 다 공유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살았는데 이제는 밤에 집에 들어가면 그 옆집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여서 마음이 그렇게 헛헛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는 잘 가셨겠지. 그러면서 나의 이사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사 온 지 2년, 이제 딱 2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오늘의 단어, 어제의 단어. 오늘은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들 다 인생에 한 번씩은 가보셨겠지, 이사를. 저는 이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기만 하면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물론 이사를 떠나왔을 때 이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환경, 낯선 방, 하지만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할 방, 그 방, 이웃들, 이런 거 생각하면 설레임,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사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이사 떠나는 거 있잖아요. 이사 가는 이사. 그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짐을 다 싸놓고, 용달차에 짐 실어두고, 아저씨 먼저 차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내려가시고, 나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모든 짐이 다 빠진 빈 방을 한번 쑥 훑어보면서, 원래 세간살이들 있던 자리에 이제 먼지만 남아있고, 벽에 얼룩들, 이런 것들 보면서 쓱 한번 만져보면서, 고마웠다. 난 이제 간다. 즐겁게 함께 잘 살았다. 안녕 하고 인사 나누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이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2년 전에 그렇게 하고 왔어요. 참
이사 오면서 아주 혼자 또 오만 감상에 다 젖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살을 진짜 거기 비비면서 살았으니까. 저는 그 공간에 대한 의미를 아주 심하게 부여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 사는 동안 온 사랑, 온 마음의 사랑 나누거든요. 집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옆집, 빈집, 그리고 이사 생각했을 때는, 뭔가 아쉬운 마음. 뭔가 이별했을 때의 슬픔, 이런 것들 떠오릅니다. 오늘 이사 이야기 단어 하면서요. 처음 이제 또 함께 나눌 노래로 뭐 딱 이 단어 그대로의 노래입니다. 윤상의 이사라는 노래 골라왔어요. 오늘의 멜로디 첫 번째입니다. 이 노래는 2002년, 와, 14년 전이네요. 14년 전. 윤상의 4집 앨범 이사라는 타이틀의 앨범 제목도 이사예요. 이사라는 타이틀 앨범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일단 한번 같이 조금 들어보실까요? 이 노래는 사실 그 앞부분에는요, 이 인트로, 가사가 시작되기 전 인트로에는 이 노래는 살짝 들어보시면 지금 보사노바 풍이지만 원래는 아주 그 현 스트링 오케스트라로 조금 애잔하고 슬픈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네. 전부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너의 기억들을. 네. 이 노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가요. 그렇죠. 이사. 그러면 아마 이사라는 노래를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만들게 될 때도 아마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야기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젠 출발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한낮의 햇빛이 커튼 없는 창가에 눈부신 어느 늦은 오후. 텅 빈 방 안에 가득한 추억들을 세어보고 있지 우두커니. 전부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너의 기억들을 혹시 조금 남겨두더라도 날 용서해. 날 미워하지 마. 녹슨 자전거 하나, 겨우 몇 개의 상자들, 움켜진 손에는 어느샌가 따뜻해진 열쇠. 그게 다였는데 결국 다 그런 거라고 내 어깨를 두드려줄 너는 어디 있는지. 전부 가져가고 싶어 곳곳에 베인 너의 숨결까지. 손때 묻은 열쇠 2개가 닫힌 문 뒤로 떨어지는 소리. 네,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발이라고 아저씨가 출발합니다 하고 그럼에도 선뜻 가벼웁게 따라 나서지 못하고 조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번 더 꼭 집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 노래에는 그래서 그 떠날 때의 쓸쓸함, 왜냐하면 추억을 나눈 공간이니까, 살았던 공간이니까, 그리고 너와 함께 있었던 공간이니까 더더욱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만 않는 그런 쓸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오랜만에 봤어요. 사실 음악 뮤직비디오는 잘 보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뮤직비디오 찾아봤거든요. 와, 2002년이니까요. 14년 전이니까요. 어떤 모습이냐면 진짜 뭐 포장이사 이런 거 없죠. 포장이사 그때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뭐 하기야 지금도 뮤직비디오를 이사라는 제목으로 가사로 뮤직비디오를 찍는다고 해서 뭐 포장이사 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겠지. 나라도 안 하겠다. 나도 그냥 용달차에서 싸가는 모습. 되게 풋풋하더라고요. 그 짐 진짜 상자 하나하나 에 짐 담아가지고 용달차에 그 왠지 그거 트럭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왜 이사 가는 용달차는 용달차라고 하고 싶은 용달차. 이제 기사님이 다 도와주시고 이제 짐 빠뜨리는 거 없이 다 실어서 고무 줄로 칭칭 매어서 이렇게 부릉부릉 좁은 골목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뮤직비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 네, 포장이사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포장이사들을 하시죠. 요즘은 주로. 저는 이때까지 생각해보니까요. 뭐 가족들 이사할 때 포장이사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어릴 때였고 별로 이사에 대한 큰 생각 마음에 없었을 때였는데 그 뒤로 이제 혼자 살면서 이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포장이사 안 하고요. 그냥 용달차 불러가지고 제가 짐을 다 싸서 실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한 이사는 뭐 완전 포장 아니고 완전 용달도 아니었고요. 짐이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1년 살다 보니까 짐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포장이 되었네요. 반포장 이사. 저는 그냥 악착같이 그냥 용달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기사님께서 와서 보시고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반포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반포장 이사를 했습니다. 짐 싸는 거 저는 진짜 힘든 일이지만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부터가 이사지 뭐. 거기 하나하나 이제 이사를 간다 하는 마음으로 짐을 다 빼야 되잖아요. 짐 하나하나 일단 상자를 얻어와야 되죠. 상자를 또 뭐 이렇게 뭐 동네 슈퍼 이런데 버려진 것들 아니면 뭐 포장해갈 수 있는 어디 뒹구는 것들 다 모아와가지고 청테이프나 노란 테이프, 이사 갈 때는 노란 테이프이지. 노란 테이프로 또 상자 다 싸가지고 막아가지고 하나하나 뭐 책장에 책에서부터 그릇들, 옷들, 뭐 신발들, 잡동사니들, 화장실 용품들 뭐 사실 싸다 보면 아니 그렇게 제가 원룸에 살 때도 꼴랑 원룸인데 어떻게 이렇게 곳곳에 짐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었지? 하는 진짜 놀라움. 싸도 끝이 없고 네 꺼내도 계속 나오는 것들. 그 안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도 있고 언제 이런 게 나한테 있었지? 같이 살고 있었지? 싶은 그런 것들 많아요. 많은 것을 또 버릴 수 없는데 버리기도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거 평생 안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그래. 일단 우리 잘 살았다. 하지만 너는 이제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겠구나. 미안하다 하고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고 하지만 널 내가 잊진 않으리. 내 마음속에 너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을 꼭 기억하리. 뭐 이러면서 정리들을 하죠. 서랍 정리, 책장, 옷장 뭐 그런 정리 다 하고 이제 새 집에 와서 또 짐을 풀면서도 또 버릴 게 나와요. 미련이 남아서 악착같이 버리지 못하고 싸 짊어온 것들. 하지만 또 새 공간에 놓였을 때는 아니다. 이건 버리자 하고 또 버리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삿짐을 포장 이사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시간 있잖아요. 그건 살았던 시간을 돌아보는 거니까요. 돌아보고 한번 또 완전히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포장이사 함부로 할 수 없고 제가 직접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짐을 또 한번 싸고 싶은 생각이 든다. 짐을 싸면서 또 내가 쓸모없는 것들 계속 쌓아두고만 사는 건 아닌지 이사를 그래서 종종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쯤 해서요. 제가 그 책의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는 누구나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사라는 글 제가 읽었던 책은 보통의 존재라는 에세이집입니다. 2009년에 나온 이석원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은 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음악 밴드의 리더이자 뭐 보컬이시죠. 이 작가의 책에도 이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다시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란 뭐든 떠나게 된 후라야 관대해지는 것인가 보다. 그동안 살던 곳에서도 층간소음이며 사용법이 복잡한 보일러 때문에 꽤나 불편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사가 결정되고 나자 갑자기 집이 너무나 아늑하고 편하게만 느껴지는 거다. 이곳이 이렇게 조용했었나? 이토록 편안했었나? 그렇게 한 달
이별을 앞두고 나서야 나는 이곳에서 살던 5년 중 가장 행복하고 아쉬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한 달은 이별을 준비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일 줄 알았다. 5년간 산책하고 달리기 하던 아파트 앞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고 거리에서 늘 지나치던 행상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도 하고 마지막으로 나와 가족의 손때가 묻어있는 집 안 구석구석을 음미해보고도 싶었지만 늘 그렇듯 일상에 쫓겨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삿날 나의 민망한 사생활들이 이삿짐센터 직원들에 의해 낱낱이 분해되고 포장되는 모습을 지켜보다 나는 나대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해나갔다. 그렇게 한나절 동안의 번거롭고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 순식간에 나의 거처는 낯선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간 살던 집과의 이별의 의식은 그렇게 추억 속에 밀어둔 채. 이사를 오고 공간에 대해 조금은 냉정한 마음으로 짐 정리도 안 한 채 틀어박혀 글을 쓰고 있는데 뜻밖의 누군가가 찾아왔다. 아직 이사 직후라 우체부가 바뀐 주소도 모를 텐데 누굴까 의아히 여겨 나가보니 웬 젊은 부인이 6살쯤 된 사내 아이를 앞세우곤 손에는 고지서를 든 채 인사를 하는 것이다. 1층에 사는 사람이었다. 나는 2층에 살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아래 윗집에 사는 이웃지간이었던 셈이다. 여자가 수도요금을 같이 내야 한다며 고지서를 건네주었다. 나는 알았다며 받아들었다. 용건을 끝내고 그녀가 돌아가자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순간 힘차게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의 씩씩한 모습이 어쩐지 애틋하여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반응을 보이려 했으며 그래 잘 가라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곤 한 달이 흘렀다. 나는 이후로 함께 사는 이웃들과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지금 그때 그 여자와 아이의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곳에 이사를 온 지는 벌써 여러 날이 지났지만 어쩌면 난 아직 진짜 이사를 오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라곤 오직 글을 쓰고 먹고 씻고 자는 일뿐이니까. 집이라는 것에 그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냐고? 있다, 당연히. 내가 사는 공간에 희망을 갖거나 애착을 느끼고 무엇보다 불 꺼진 집에 들어왔을 때 따뜻함과 위로를 받는 일. 그러나 조용하다 못해 정적의 냉기까지 감도는 이 집에서 어쩌면 그러한 것들은 영영 바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 이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사실 한 꼭지가 완전하게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에 대한 생각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이서원 작가는 그 이사 떠나기 전에 그 아쉬움, 그렇지만 이사 오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또 다시 마음을 활짝 나누고 계신지 모르겠네. 처음에 이렇게 이사 갔을 때는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 무언가 편안함과 안락함 느끼지 못하고 이사를 왔을 때 처음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한 달 그 이사를 가기로 가고 이제 한 달 동안 막 마음의 정리, 그리고 한 달 동안 막 갑자기 집이 너무 좋아진 거죠. 평소에는 그런 애틋함 없다가. 그런 거 사랑이랑 뭐 비슷한 거 아닐까요? 어차피 이사도 이별이니까요. 이별이어서요. 떠나기 전에 그 서운함, 그리고 미련. 또 왜 사랑을 하다가도 무언가 이제 이별의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이 사람과 이제 이별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도 또 돌아서면 아니야, 그래도 좋았잖아, 다시 좀 마음을 다시 잘 해볼까? 뭐 하는 이런 미련들, 그런 거 이사에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는 뭐 그렇게 미련을 다 부릴 수 없고 날 잡아놨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이 집 좋았었는데 이 집처럼 그 집도 좋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셨나요? 저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세보니까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세봤어요. 내가 과연 이사를 몇 번 다녔지? 세어보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어릴 순간부터는 한 14번의 공간, 다른 공간에서 살았더라고요. 14번이면 내가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14번? 그리고 뭐 작업실 옮겨 다닌 것까지 합치면 한 18번, 거의 20번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닌 건가? 내가 지금 이제 이 나이랑 계산해보면 거의 2년꼴로 한 번 다닌 거네요. 우리 동네에 사실 뭐 지금 이사 가셨다고 했던 우리 앞집 어르신들 그리고 아랫집 어르신은요. 이 한 공간에서 38년 지금 살고 계신 거였거든요. 한 공간에서 38년을 사는 건 또 어떤 기분일까? 나는 지금 38년 살았는데 이사 지금 18번 다녔는데 물론 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기쁘게 이사를 갔던 적도 있고 무언가 이별한 슬픔으로 이사를 떠났던 기억도 있고 쫓기듯이 하니까 되게 슬프다. 근데 아마 쫓기듯이 가는 경우 많지 않을까요? 자기 집 자가주택이 아닌 이상은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슬픔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 있잖아요. 쫓기듯이 이사를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이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쫓기듯이 이사 가는 건 좀 슬프기도 하다. 그쵸? 저는 이제 이번에 이사 온 집 2년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아직 떠날 필요는 없는 집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 그 이웃들, 아까 이성원 작가의 글에도 있었지만, 처음 이제 이웃을 처음으로 만나고, 하지만 그 한 달 뒷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낯설게 지내는 그 상황. 저는 처음 왔을 때 저희 동네 너무 다정해서요, 떡 돌리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떡 같은 거 해서 좀 돌리면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인사 나누고 저 여기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친하게 잘 지내요. 잘 봐주세요.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지금 2년 흘러왔어요. 진짜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중간에라도 한번 하든가 아니면 제가 이사 갈 때 한번 하려고 해요. 꼭 이 동네에서는. 이사 갈 때 저 여기 살았었어요. 옆에 이웃으로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정했습니다. 이 인사를 이사 갈 때라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연 하나 읽어 드릴게요. 사실 이 사연은 저희 작가의 사연인데요. 지방 출신인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쫓겨나는 바람에 학교 근처 고시텔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우리 학교 아이들 여럿 살던 곳이었습니다. 고3이 되면서 통학을 하던 친구들도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고시텔에 입주했고 결국 그 고시텔은 제2의 기숙사가 됐어요. 이따금 함께 장을 봐서 밥을 해먹고 벽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울음소리를 모른 척 해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엄마가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하룻밤을 그곳에서 함께 자고 다음날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엄마는 그 좁고 어두운 방이 못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잠을 설치던 엄마는 와봤어야 했는데 중얼거리다 결국 눈물을 비치셨어요. 제가 미리 알아봐둔 대학과 원룸도 엄마의 마음에는 차지 않는 눈치였지만 애틋한 마음을 서로 숨기고 이사를 마쳤습니다. 엄마가 부산행 기차를 타고 나서야 저도 왠지 서러워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종종 사연 같은 거 소개해 드릴 때요.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려달라라고 부탁하는 적이 있어요. 좋아요. 네, 작가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좋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독립해서 나갈 때 엄마가 와보시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일부러 안 오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가슴 아플 게 뻔하고 얘가 어떻게 살지 그냥 걱정이 될 게 뻔하니까 그냥 처음에 잘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도 사실 그런 시절 다 있으실 테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 세상의 엄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요 조금 다 어떻게 처음부터 넓고 좋고 그런 집에서 살 수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작은 원룸 방 하나인 공간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아이고 또 이제 지금은 이 작가도 또 이사를 한번 어딘가로 갔겠죠? 더 형편이 나아졌을래나 어떨래나? 두 번째 오늘 멜로디 또 잠깐 들어볼게요.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엔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뭐 내 고향 서울엔 이 노래는 이사와는 상관이 절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어떤 든 생각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검정치마는 3인조 밴드였다가 멤버들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갈림길 있다가 지금은 조휴일이라는 남자 싱어송라이터 혼자 하는 원맨 밴드입니다. 검정치마. 이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바다는 동백나무꽃이 피었고 내 고향 서울은 아직 눈이 와요. 이 노래는 한번 꼭 틀어두고 지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고향 이야기잖아요. 고향, 서울이 고향인 이 본인이 고향 노래 없을 것 같은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 저도 고향을 떠나와 서울 전전하면서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이사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 자궁에서부터 세상 밖으로 이사를 나와서 수많은 장소, 공간, 고향도 떠나오고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이사하듯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인생이 이사를 다니는 일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 슬픔, 또 새롭게 만나는 두려움, 설렘, 떨림 이런 것들이요. 오늘 이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이사 갈 일 저는 아직 한동안은 없어서 갑자기 짐 싸고 이사를 좀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 들기도 하지만 뭐 지금 있는 곳에서 마음 잘 나누다가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이 공간에 소중했다, 고마웠다 말하는 그런 시간 언젠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사 가신 옆집 할머니하고 통화했었어요. 통화했는데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이사 가셔서 이 정든 동네를 떠나셔서 섭섭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아유 뭐 섭섭하게 뭘 섭섭해. 나 지금 이사 온 집 지금 너무 넓고 막 깨끗하고 막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섭섭할 줄 알았는데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으시고 아주 그냥 좋으시구나. 새 집에서 새 공간에서 행복하시구나. 그냥 나만 혼자 그댁 이사 이별의 쓸쓸함 이런 거 혼자 느끼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할머니 오래오래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언젠가 또 이사 떠나는 날 있겠지요. 이사 가는 날에 그날에도 또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우리 마음에 많이 만나요. 고맙습니다. 미스테리아, 악스트, 리터 이름 들어보셨나요? 요즘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책과 작가들을 소개하는 문예지들인데요. 젊고 대중적인 감각의 문예지 창간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점에 들르신다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잡지 코너에 꼭 한번 서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